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무부동산학의 이해 3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대리인 문제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재무이론 중에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재무이론에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두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재무제표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2쪽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재무이론의 두 번째 주제 그리고 본 과목의 세 번째 주제인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입니다. 그 재무제표는 이제 기업의 재무 상황 또는 뭐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표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처음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뭐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잉여금 처분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 말고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우리 과목에서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뭐 회계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라든지 또는 뭐 회계 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라든지 뭐 평균세율, 한계세율, 그다음에 뭐 회사의 현금 흐름 결정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의 회계가치를 나타내주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재무상태표의 정의 중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특정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측정을 하는 걸 절량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뭐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처럼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이제 특정 시점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촬영을 하는 거죠. 근데 촬영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스냅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촬영을 하죠. 그래서 그 한 시점에서 촬영을 하는 것처럼 그 시점에서 회사의 어떤 가치, 회계 가치를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이게 이제 자산이죠. 그래서 그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체계화하고 요약한 표입니다. 여기서 청구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청구권은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유자의 청구권은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의 표로다가 표현해 놓은 게 재무상태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이제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자산을 갖다 표현을 하고요. 오른쪽에선 부채와 자본을 표현합니다. 왼쪽 재무상태표의 왼쪽을 갖다가 보통 이제 차변이라고 하고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 재무상태표의 왼쪽에서는 자산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대변,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서는 부채와 자본을 표현한다. 그다음에 뭐 자산은 차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중에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운전자산이라고 하는 거 살펴봤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한꺼번에 운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운전자산 또는 운전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운전자본 즉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를 갖다가 순운전자본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왼쪽 차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차변은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은 우리가 전에도 정의했듯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을 자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예전에 고정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동자산은 무엇일까? 비유동자산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1년 이내라고 하는 거,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그 수명이 1년 이내인 자산, 뭐 현금, 재고자산, 매출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주기가 뭐 1년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를 한 척 만든다 또는 건물을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1년 가지고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자산과 부채를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1년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유동자산은 크게 이제 또 당좌자산, 재고자산, 매각 예정자산, 매각 예정자산 집단, 생물자산, 기타 유동자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때 비유동자산은 그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라든지 설비자산,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은 이제 수명이 1년을 초과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동자산에는 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생물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는 이제 부채와 자기자본, 자본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먼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고 그 이행을 위해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 즉 자산의 희생,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를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권자의 청구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유동부채는 뭐 장기부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그 수명이 1년 미만인 부채, 뭐 공급업체의 회사가 진 빚을 갖다 매입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부채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유동부채에는 매입채무, 그러니까 매입채무는 이제 뭐 원료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구입을 했는데 매입을 했는데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그게 이제 매입 채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금융부채, 충당부채, 미지급 법인세, 기타 유동부채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지급 법인세 같은 법인세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은 거고요. 충당부채 같으면은 이제 지출의 시기 또는 지출의 금액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가지고 언젠가 지출하긴 해야 되는데 언젠가 부채를 갚아야 되긴 하는데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즉 우발 부채를 충당 부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비유동 부채는 장기 사채 등과 같이 그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1년 이내에는 갚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비유동 부채는 장기 금융 부채,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고용된 노동자들이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퇴직금, 퇴직급여를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다가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1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하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비유동부채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대변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표현하는 두 번째 것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자산가치 총계와 부채가치 총계의 차이를 갖다가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거, 그게 자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특정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자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모든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부채를 갚고 남은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결국 주주에게 귀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수유주 지분 또는 뭐 순자산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재무상태표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그 크기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의 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있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의 총계,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아야 되고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식을 갖다가 재무상태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등식은 등식 중에 하나 있죠. 등식은 등호로 연결이 된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요. 항등식은 항상 들어맞는 등식, 항상 등호로 연결되는 식이다. 항상이라고 하는 게 붙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뭐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검토할 때는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대 자본,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또 다른 건 순운전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차에 2주차에 그 재무 의사결정 세 가지가 있다. 자본 예산, 자본 구조, 그리고 운전 자본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운전 자본 관리가 그 기업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상의 활동 운전 자본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그래서 영어로 Net Working Capital 앞자 따가지고 NW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것이다. 자,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순운전 자본이 양의값 플러스의 값을 갖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뭐 현금이 같은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현금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저기 뭐 운전자본 관리할 때,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그 경영 활동을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뭐 순운전자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예제가 2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주식회사 해안지가 해안지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1,000만 원, 비유동자산 5천만 원, 유동부채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은 얼마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재무상태표는 어떤 모양을 하겠는가? 즉 재무상태표를 완성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때 순운전 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동자산이 1,0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5천만 원이니까 재무상태표의 왼쪽, 즉 차변에 있는 자산의 어떤 총 가치는 그 둘을 합친 유동자산 1,000만 원과 비유동자산 5천만 원을 합친 6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은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쉽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유동자산 1,000만 원, 비유동자산 5천만 원, 그래서 차변, 즉 자산의 총계는 재무상태표 왼쪽에 자산 총계는 6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는 어떤 모양을 하겠는가?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부채 총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는 유동부채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 합친 2,7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상태표 항등식에서 자산 총계와 차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산 총계와 오른쪽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 총계는 항상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재무상태표 항등식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6천만 원이니까 부채와 자본 총계도 당연히 6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중에 부채의 총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합친 건 2,7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서 2,700만 원을 빼준 나머지가 이제 자본 총계가 됩니다. 자본은 얼마인가? 6천만 원에서 2,700만 원을 빼준 3,300만 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제는 순운전 자본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순운전 자본 NWC라고 하는 거,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이지요. 그러면 유동자산 문제에서 1,000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요. 유동부채는 700만 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인 300만 원이 바로 순운전 자본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세 번째 시간에 좀 짧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거는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을까?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왼쪽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차변과 대변.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이 있다. 그리고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구분이 된다, 구성이 된다. 근데 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도 이거 죄송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제에서 보여드린 거 굉장히 간단한 재무상태표인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들어가 있다. 부채와 자본의 총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부채는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자본까지 해가지고 대변을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일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자본이 바로 무엇이냐?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게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게 자본이니까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자본을 정의하는 식이 돼 버리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좌변에 있는 부채, 자산 마이너스 부채 중에 부채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재무상태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 항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순운전자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 운전자본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일상적인 그러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라고 하는 게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상의 활동이 운전자본 관리이고요. 그걸 보통 이제 순운전자본의 크기 가지고 나타냅니다.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차액이다, 크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제도 한번 그 문제 답을 갖다가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중간 시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문제를 답을 보지 않고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답을 맞춰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차에 4주차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